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날들이 흘러갔다. 강이 하늘로 흐를 때, 명절 떡살에 햇살이 부서질 때, 우리가 아픈 것은 삶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성복 시인의 작품 세월의 습곡이여 기억의 단층이여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당연하다 여기며 누렸던 일상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멀어진 요즘,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날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슬픔과 아픔, 답답함과 먹먹함으로 허한 일상을 견디던 우리에게 겨울과 함께 반갑게 찾아오는 하얀 눈은 선물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하늘에서 설탕가루처럼 흩날리는 눈발을 맞고 눈으로 소복하게 뒤덮인 새하얀 눈길을 걷는 것, 잠시나마 어깨 위로, 발등 위로 살포시 떨어지는 눈발은 마치 수고했다고, 힘내라고 두드려주는 누군가의 손길 같기도 하죠. 어쩌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날들을 잃었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처럼 오늘을 끌어안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슬픔에도 끝까지 서로의 곁을 지켜주어야 할지도요. 어쩌면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이성복의 말처럼 우리가 아픈 것은 삶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삶은 단 한 번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었으니까요. 우리 머리 위로 내려오는 새하얀 눈처럼 반드시 우리 곁을 다시 찾아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겁니다. 당신의 아픔이 사랑의 이름으로 되돌아올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겨울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2009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시 블로우잡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김준성 문학상, 신동엽 문학상 등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내신 작품집으로는 글로리홀, 입술을 열면 등의 시집과 걱정 말고 다녀와, 아무튼 스웨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훔칠게요, 어른이라는 뜻밖의 일 등의 산문집도 내셨어요. 최근에는 신작 시집 호시절을 내셨습니다. 출간하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시집이 지난 8월에 나왔거든요. 여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창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해질만 하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이럴 때여가지고 생각보다 뭘 많은 거를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시집을 내고 낭독회를 좀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이 시집은 특히나 좀 제가 육성으로 좀 시를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시집이어가지고 낭독회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걸 좀 못했고요. 뭐 그래도 책 나오고 곧바로 잠깐 제주에 가가지고 낭독회를 한번 하고는 왔는데 그거 말고는 뭐 여러 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낭독회 한두 번 정도 한 것 같고 온라인 뭐 작가의 만남 같은 것도 한 번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다른 시집이나 이런 거 책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약간 여유롭지 않을 때는 여유롭고 싶은데 네, 또 그렇죠. 너무 여유로우니까
바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좀 네, 가졌었어요. 그 호시절이 입술을 열면 이후 2년 네, 만에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빨리 나온 편이죠. 그쵸. 네. 다른 거에 비하면 다른 뭐 작가분들도 그렇고 좀 빨리 나온 편인데 약간 쓰여졌던 시들이 좀 모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로바로 좀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혹시 다음 시집 계획을 네. 다음 시집 그건 한 네. 몇 년으로 생각하시는지. 다음 시집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나올 것 같고 지금 그 현대문학에서 핀 시리즈라고 이렇게 얇은 소시집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집 원고도 이미 넘겨놓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내년도에 작업을 해서 아마 뭐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 또 나오게 되지 않을까. 네. 저 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지만 좀 이따로 미루고 일단 호시절 이야기를 네. 하겠습니다. 호시절, 좋은 시절 그런 맞아요. 뜻이죠. 좋은 시절. 네. 이 시집 제목을 어떻게 정하시게 되셨는지. 시집 제목을 좀 오래전에 좀 지어놨었어요. 네. 이렇게 다음 시집을 묻게 되면은 호시절이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원래 안에 수록작 중에 좋은 시절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가 쓰여진 계기가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제가 망원동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망리단길을 이렇게 산책을 좀 하는데 망리단길에 호시절이라고 하는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카페가 낮이었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그 카페의 풍경, 그러니까 유리로 이렇게 좀 통유리로 된 그리고 그 내부 안에 원목으로 된 의자 같은 것들이 있었고 식물이 있었고 흰 커튼 같은 게 있었고 근데 빛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카페의 모습을 딱 봤는데 그리고 그 카페 이름이 호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페의 풍경과 호시절이라고 하는 카페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좋은 시절이라고 하는 시의 모티브가 될 만한 이미지하고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시를 쓰게 됐는데 쓰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뭐 소설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어떤 걸 써야 되겠다 그리고 쓰고 나면 그게 좀 떠나는 경우가 있고 계속 머무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최인영 작가님 상 받으셨을 때, 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재아 언니에게 그 이제 소설집 얘기하시면서 이제야 재아가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약간 호시절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떠나지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 제목으로 뭔가 하나의 책을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마침 딱 그렇게 달았는데 지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의도하지 않게 네, 좀 시대 적합한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네.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호시절. 네. 너무 좋아요. 그쵸. 딱 달라붙는데요. 계속 이대로만 같으면 좋겠고. 요즘은 진짜 특히나 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호시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막 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생각 좀 하게 돼요. 네. 맞아요. 뭐 호시절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로. 네. 진짜로 호시절이 다른 데 있는 데가 아니고 맞아. 이렇게 뭔가 재난이 닥치니까 그 재난이 없었을 때 그냥 그 순간이 맞아. 호시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구나. 맞아. 그 시님 그 호시절 이렇게 일부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곡이 흐르고 있다. 네. 그리고 몇몇 곡들을 이렇게 딱 그 열거해 놓으셨어요. 네, 맞아요. 여기 실제하지 않는 노래도 있는 거죠. 네, 이 실제하지 않는 리스트 노래도 중에. 있어요. 저는 어리석게도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정발산 송현우 있을까?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여기 이제 적어 두신 노래들을 네. BGM 삼아서 네. 시인님의 시를 읽으니까 정말 좀 다르게 읽혔어요. 시가. 진짜요? 네. 네네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약간 그랬으면 좋겠어서 독자분들이 이렇게 실제 하는 곡인지 아닌지 검색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음악 같은 것들 찾아가지고 BGM 삼아서 들으면서 시집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집 낼 때 안에 그 대중가요의 가사말을 더 많이 인용을 했었어요. 그 시들마다 여러 가지 대중가요의 그 노랫말들이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책으로 묶으면서 저작권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다시 원고를 검토하면서 이제 그 노랫말들을 조금 다시 쓰는 퇴고를 한 번 더 하게 된 건데 그런 것도 좀 빼게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노랫말이 좀 사라졌으니까 이 시집에 어떻게든 대중가요를 흐르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몇 편을 빼서 적었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정발산 송현우 같은 네 그런 있을 법도 하잖아요. 약간 그쵸 인디밴드 그쵸 인디밴드 음악 네.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근데 그때 그렇게 없는 노래 있을 법한 제목의 노래를 좀 넣으면서 사실은 정발산 송현우가 저 뒤에 이제 그 시집에 추천사 써준 김나영 평론가 그 아기 이름 네 이 연우예요. 송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넣고 싶었어요. 넣고 싶었고 약간 재미도 있고 그리고 나영 씨한테도 뭔가 추억이 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다 넣었고 의미가 있었어.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넣고 울고 싶은 마음이 들면 스윙을 떠올린다 이것도 이 호시절 편집해줬던 편집자 김선영 편집자가 스윙을 하시잖아요. 네 스윙도 하고 아무튼 스윙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 구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같이 일해준 선영한테도 좀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박제하듯이 넣었어요. 정말 의미가 있네요. 네. 그 여러분 그 김현식님의 호시절을 사시면 저희가 지금 언급할 그 곡들과 김현식님이 어떤 곡들을 선곡하셨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책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근데 그 노래들과 같이 시를 읽으면 시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김현식님은 삶을 바라보는 애틋한 시선과 독보적인 감성이 두드러진다라는 평을 받고 계신데요. 이번 작품집 호시절에서도 김현식님의 이런 매력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인님의 시 내가 새라면이라는 시의 일부를 잠깐만 읽어봐도 될까요? 네. 어둠 속에서 진흙이 다 말라 떨어질 때 포르릉 사랑하는 이의 정신 속에 있는 진리의 나라로 날아가 갈대숲에 남기고 온 발자국을 노래할 수 있겠지. 그리고 중간에 약간 생략을 하고 내가 새라면 날 수 있겠지. 단 한 번의 날갯짓으로 검은 빛 떨어지는 창공으로 날아올라 추락을 살 수 있겠지. 시인님의 어떤 깊고 묵직한 시선 그리고 섬세한 느낌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시 어떻게 쓰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냥 전체적으로? 네. 이 내가 새라면이라고 하는 시는 실제로 제가 갈대밭에 갔었을 때 네, 가가지고 그 갈대밭에 그 진흙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진흙 길에 새 발자국이 이렇게 촉촉촉 찍혀 있었어요. 그걸 무심히 보고 있는데 어떤 새가 어떻게 여기를 지나갔을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먼저 간 새는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근데 마침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에서 그 앉아있던 새들이 후루룩 날아가는 풍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새들일 수도 있고 그 새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풍경들이 저한테 좀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이 길에 찍혀있는 새 발자국과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새 그리고 그 길에 있는 나에 대한 그 세 가지의 뭐 이미지들이 중첩되면서 시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이게 된 시입니다. 아, 네. 그 발자국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역시 시인의 눈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설 쓰실 때도 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딱 보이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다른 어떤 사건들이 네. 확 떠오르지 않으세요? 시인님은 소설도 쓰시잖아요. 네. 그 소설 쓰실 때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네. 확 떠오르세요? 네, 저는 약간 아, 비슷한 방식이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시를 쓰나 소설을 네, 맞아요. 쓰나? 시나 소설이나 쓸 때도 어떤 걸 딱 듣거나 보거나 그러면 이렇게 화박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시인님의 시도 되게 그 길고 네. 시 속에 어떤 서사가 있고 맞아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면을 생각해봐도 되게 그 맞닿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아직도 네. 전 제가 소설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이걸 설명을 못 하겠어요. 때로는 그냥 막 쫓겨서 쓰는 것도 같고, 예, 그러니까 소설마다 다 다른 방식인 것 같아서 아직도 모른다는 게 저도 참 신기하지만 몰라야 쓰는 건가? 몰라야 잘 쓰는 건가? 저도 아직 제가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번에 호시도를 간통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사랑인 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시인님 입술을 열면을 읽었을 때는 뭔가 어떤 그 사랑이라는 혁명 같은 느낌? 네, 네. 막 빛과 함께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랑이라는 따뜻함, 다정함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변했다,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인님의 눈앞에서 시간은 사라지고 그때 우리의 얼굴은 얇고 투명해져의 시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게도 딱 한 번 고개를 돌렸을 뿐인데 한 사람이 마침 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시인님의 또 다른 시 장안의 사랑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늙은 두 사람이 너무 길다. 긴 부리로 서로를 아껴준 후에 함께 무쇠솥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사실은 저는 이번 시간을 그냥 사랑 얘기만 하다가 끝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근데 뭐 그럴 수는 없고 그 시인님에게 사랑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 너무 어려운 사랑이라는 것. 되게 사랑의 종류, 형태, 색깔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할 텐데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술을 열면이라고 하는 시에서의 사랑이 약간 혁명적이라고 느껴진 것은 제가 어쨌든 입술을 열면이라 그 시집에 들어갔던 시들은 사회 현장에서 연대하거나 만났던 사람들 혹은 그런 것들을 관통하면서 경험하면서의 어쨌든 저의 심정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시에 녹아들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뜨거운 에너지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보였을 것 같은데 이번 시집에 들어가 있는 시를 쓸 때는 사실은 그런 어떤 뜨거운 현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생활이나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람에 관한 것들을 목격하고 쓴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온도로 따지면 조금 더 미온, 조금 더 이제 뜨겁지 않은 상태, 좀 따뜻한 상태로 내려와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시 안에도 썼는데 쓸쓸하게 따뜻하게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되는 시가 있는데 이 시집을 딱 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마도 그런 쓸쓸하게 따뜻하게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좀 쓸쓸한 것 그리고 따뜻한 것이 공존하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저한테는 그게 좀 더 뜨겁게 타오르고 안 쓸쓸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쓸쓸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게 지금의 저한테는 사랑이구나라는 사랑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뭔가 그 느낌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쓸쓸하고 다정한 느낌? 맞아요. 일상을 함께하는 그 맞아요. 느낌. 그래서 이제 이번 시집에는 두 사람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뭐 두 남자, 두 여자 이렇게 좀 그렇게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소수자들 그러니까 일테면 사랑이라고 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떠올릴 때는 이성애자들의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그리고 소수자의 사랑, 뭐 게이나 레즈비언들의 사랑을 얘기할 때 대체로는 되게 혐오하는 쪽에서 음란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다 막 깨벗고 다닐 것만 같고 무조건 어떤 몸으로만 말해요라는 것 같은 사랑을 할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 되어지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그냥 여느 어떤 이성애자들이 하는 사랑의 모습, 생활의 모습 같은 것들이 소수자들한테도 그대로 좀 맞죠. 녹아 들어가 있고 그걸 좀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두 남자가 나오든 뭐 두 여자가 나오든 그냥 밥 먹고 생활하고 뭐 TV 보고 그쵸. 네 맞아. 이런 일상의 풍경들을 좀 그 사랑의 풍경으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맞아. 그 비슷한 의미로 저는 이번에 이제 호시절 시집 읽으면서 되게 막 순두부, 네, 뭐 맞아요. 가지볶음이든 뭐 그런 우리가 일상에 그 어떤 반찬들 있잖아요. 그것에 어떤 새로운 면을 깨달았달까요?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시를 그쵸. 읽다 보니까 마치 권유선 선생님 소설 읽듯이 권여사 선생님 소설 읽으면 술이 땡기는 그런 음식들의 어떤 아름다움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되게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작은 듯 보여지지만 큰 행복이라는 게 진짜 좋아하는 사람 혹은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랑 그냥 이렇게 둥그런 상이나 네모난 상에 반찬 몇 개 올려놓고 그냥 맛있게 먹는 거 맞아. 그리고 그걸 서로 해주는 거 뭐 이런 게 진짜 네, 맞아. 소소하지만 잊고 있는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같이 밥 먹는 사이 정말 그런 거 너무 잘 느껴졌고 그쵸. 좋았습니다. 요즘 같은 때 진짜 저희 사무실에서도 책상에 앉아서 혼밥 하거든요. 아, 그게 점심시간에? 네, 점심시간에. 근데 와 이게 되게 갑자기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같이 이제 뭐 외부에 나가진 않는데 같이 앉아가지고 서너 명이 점심 같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것도 다 못하게 되고 책상에 혼자 밥을 앉아가지고 먹는데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재난이 코로나19라는 재난을 진짜 피부로 확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귀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어요. 모두를 혼자 있게 만들어버리는 질병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 좀 슬프죠. 그리고 또 이번 시인님의 시집에서 또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단어가 부부, 부모, 가족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부부나 부모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면 겨울은 따뜻한 과일이다라는 시 중에서 아빠란 모름지기 가정으로 과일을 가져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모름지기 겸손한 아버지. 그리고 성탄전야라는 시 중에서는 엄마는 만두를 좋아해. 평화로운 사람.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부부 이야기, 엄마 아빠 이야기, 자식 이야기가 나온 시를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부부, 부모, 가족.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번째 시비랑 조금 달라진 게 어쨌든 시 전체가 다 뭔가 좀 저의 생활이나 저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걸 시로 옮기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제 곁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사람, 뭐 짝꿍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짝꿍과 저와의 사랑을 또 생각하다 보면 저 사람이랑 나는 누구한테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만나서 이렇게 또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자연히 부모나 형제나 뭐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일테면 뭐 어떤 사랑의 기원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걸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가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그리고 또 그것부터 더 멀리 나가면 그래서 나를 탄생시킨 그 존재들은 또 어떤 존재에서 나왔고 그 존재는 또 어디에서 왔고 우주에서 왔나 뭐 이런 것까지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호시집에 들어가 있는 시집 그 시들을 쓸 때쯤에 부모하고 약간 화해하는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불화했었거든요. 사이가 그러니까 뭐랄까 벽이 좀 있었어요. 부모님하고. 근데 그 벽이 있었던 게 제가 약간 커밍아웃
짓을 하지 않고 아우팅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과의 벽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게 저의 성 정체성을 이렇게 확 밝히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하고 되게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친근하게 지내지 못했었는데 호시절에 들어가 있는 시집 그 시를 쓸 때쯤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뭐랄까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나는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깊었다. 그리고 그래서 벽이 있었고 그래서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근데 부모님이 이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이런저런 대화의 물꼬도 트이고 그랬거든요. 벽이 조금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는데 담장이 서로의 눈높이는 보일 정도의 담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불화했는지 또 어떻게 화해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히 시 안에 아빠, 엄마 이야기 같은 것들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제가 여기 뭐 가족이나 부모 얘기를 썼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시에는 늘 부모가 등장해도 늘 소수자가 등장하는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이성애자 중심 혹은 정상가족 신화가 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심한데 그런 것들이 아닌 대안의 어떤 가족 혹은 대안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이렇게 같이 중첩시키면서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족을 이룬 소수자의 그런 모습들. 네, 맞아요. 그런 것들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시인님이 시인의 말에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벌하며 살다가도 누군가 먼저 떠나면 크게 울고 만다는 사실이 이 시집에는 담겨 있습니다. 네. 라고 쓰셨는데 정말 되게 공감이 됐던 구절이고 맞아요. 방금 시인님 얘기 들으면서도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가족 이야기할 때 부모 이야기하고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다 늘 화목해하고 그것이 어떤 기준처럼 규범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애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서로를 벌할 것 벌하듯이 살다가도 또 한순간에는 또 약간 애정이나 사랑이 확 또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두루 생각을 하면서 그 시인의 말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해나간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 존경심, 맞아요. 이 생기더라고요. 둘이 얼마나 뭐 많이 싸웠든 갈등이 있었든 어쨌든 서로를 버리지 않고 그 긴 시간을 함께 한 사람들에 대한 그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뭘 저렇게까지 오래 이랬잖아요. 네. 근데 맞아. 지금에 와서는 또 저렇게 살아왔구나, 또 살아가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고 싶고 사실은 그쵸? 네. 그런 느낌도 많이 이번 시집에서 받았습니다. 네. 누군가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라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강성은 시인님께서 시집에 발문을 써주셨어요. 네. 그리고 시집 수록작 중에 강성은 명가라는 시도 있어요. 네. 그 강성은 시인님과의 어떤 관계, 네. 강성은 시인님에 대해서 아니면 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도 좋고. 지금 일어나 계신가요, 강성훈 시인님? 네. 네, 잠꾸러기거든요. 근데 강성훈 시인님은 강성훈 시인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냥 맨날 성훈 누나 그래요. 그래서 그게 더 입에 착 붙는데 일단 친하고요. 네, 친하게 어울려 지내는 그 누나하고 강성은 명과라는 그 시를 썼을 때 제가 이제 그 시를 쓰게 된 게
그 거기 어디죠? 경복궁 쪽에 가면은 강성훈 명가라는 그 실제 아, 있어요? 예, 실제 그 과자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봤는데 그냥 강성훈 명가가 강성훈 시인과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자라는 걸 그걸 딱 놓고 봤을 때 과자와 과자에 얽힌 여러 가지 속성들이 강성훈이라는 이름과 너무 잘 찰떡으로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약간 강성은 풍에 혹은 강성은이 가지고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나 느낌들을 가져다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파가 나오기도 하고 꿈꾸기도 하고 겨울이 되기도 하고 꿈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쓰고 싶어가지고 글자 포인트를 작게 하신 건 네. 그건 어떤? 그게 그 주석 각주에 보면은 그 노파가 독보기를 들고 이렇게 보게끔 되어 있어요. 구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독자들이 독보기 들고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작게 하고 싶었는데 네. 출판사에서 책이 어쨌든 그래도 읽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좀 키웠는데 사실은 약간 진짜 노파가 된 듯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독보기를 들어서 약간 어떤 깊은 과자 항아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글자수를 그렇게 확 줄였던 거고요. 그리고 강성훈 씨는 그런 친분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한창 습작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그 신촌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그 시를 배운 적이 있어요. 김근 시인한테 사설 그 시창작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오랫동안 시를 좀 놓고 있다가 다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그 습작생들과 만나게 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오신 분이 강성은 시인이었어요. 제가 근데 되게 좋아했던 시인이기도 하고 근데 또 마침 그때 이제 만났고 가지고 이제 그 시집에다가 사인을 받았는데 곧 만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써줬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한 계절 정도 지나고 나서 등단을 하게 된 거예요. 곧 만나는 거네요. 네, 곧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뭐랄까 부적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나고 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 그래서 다음 이 시집 그 낼 때는 이제 생활 시집이기도 하고 내 생활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좀 묘한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 해설이 아닌 발문을 좀 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원 누나에게 이제 부탁을 했고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했는데 성원 누나가 괜찮을까 막 이랬었는데 좀 시간이 많았어요. 강성훈 시인이 마감이 늦거든요. 그래서 마감 시간을 넉넉히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받게 됐어요. 네. 발문도 정말 좋았어요. 네, 저도요. 네. 여러분 김현식님의 호시절을 사시면 강성은 시인님이 쓰신 발문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먼저 읽으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얼핏 얘기해 주셨지만 시인님 시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주석이라고 해야 하나요? 각주. 그게 붙는 거예요. 시에. 근데 되게 다양한 이미지로 붙고 시와는 또 다른 이야기 같은 형태로 붙는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된 계기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는 어떤 게 있을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그 각주의 모양 같은 것들은 되게 이제 단계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글로리올이라고 하는 시집, 첫 번째 시집에 나올 때는 이렇게 그냥 별표, 흔히 보는 각주의 모양들 좀 있었고,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서 이제 시에 어울리는 약간 상형 문자 같은 이런 것들이 붙기 시작했고, 그게 좀 더 지나서 굉장히 추상적인 그 모양이 붙게 됐고, 그리고 그걸 좀 지나서 는 약간 음성기어 같은 게 붙었고 지금 이 호시절에 들어가 있는 그 각주의 모양들은 다 원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잘 보시면 들쭉날쭉하지 않고 다 동그란 모양의 그 원형의 이미지를 기본 바탕에 두고 모양을 살짝씩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시집을 읽는다는 건 물론 텍스트를 읽는 거기도 하지만 굉장히 시각적인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펼쳤을 때 포인트가 갑자기 확 커지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시각적 효과가 있잖아요. 왜 갑자기 글씨를 키웠을까? 혹은 밑줄을 확 그어버리면 왜 갑자기 책에다 밑줄을 그어놨지? 이렇게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뭔가 다시금 이렇게 시를 들여다보게도 되는데 그 주석이나 각주의 모양들은 사실 좀 그런 걸 의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이 시각적 경험을 이렇게 별표,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별표로 할 때와 하트를 할 때랑은 시에 딱 접근하는 게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시에 왜 하트가 붙었지? 이렇게 뭔가 좀 인지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시에서는 하트한 거가 있으니 일단 하트를 보세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적어 놓았던 것 같고 되체로 다 그 어떤 각주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이 시를 조금 이 시에 진입하기 직전에 어떤 무드를 일단 장착하세요 혹은 준비하세요 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달아놓은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주석 각주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예전에 첫 시집 낼 때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혼용을 시키면서 독자들이 실제로 검색하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색하셨다고 초반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좀 검색도 하고 뭐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독자들이랑 같이 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쓰여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좀 각주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그때는 어쨌든 지금은 본문이라고 하는 일테면 그런 시가 있다면 그 시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일테면 어떤 집에 시라는 그 집에다가 이 커튼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이 어른어른 비추고 있고 안에 풍경이 이렇게 집안의 풍경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커튼이 사라지면 그 집안의 풍경이 그냥 그대로 보일 텐데 커튼 하나가 중첩되면 집의 풍경이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묘하게 어른어른 거리잖아요. 근데 시를 통해서도 그런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쓰고 있고요. 네. 최근에 쓰고 있는 것들은 그런 각적이 별로 없긴 한데 아예 안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자연히 쓰이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인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른 이미지가 그러니까 커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시인님의 각주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카메라가 그 집의 어떤 되게 메인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앵글을 어딘가를 확 돌리는 거예요. 그 집에 포함되어 있으나 갑자기 그러니까 거실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어디 앵글을 저 뒷베란다로 옮기는 느낌? 그런 느낌과 맞아요. 비슷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표현의 달인 같은 느낌. 제가 지난 방송 들어봤는데 표현의 달인이 있더라고요. 시인님께서 먼저 이렇게 깔아주셔서 제가 살짝 얹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시인님의 이제 낭독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시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를 읽어주실 건가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행복.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은 참 길지요. 어제는 치킨뱅이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이사님을 향한 나의 손가락 하트. 노래방에서 갑자기 늙어버렸다는 생각. 택시를 탔다가 내렸다가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수가 적어졌지요. 당신은 목욕하고 내게 꿈 깨라 하지 않고 앞니가 아파서 먹을 수 없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을 들려주고 밥통에 밥이 다 말라서 먹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우린 아직 젊고 버려질 수 없기에
당신의 앞니를 걱정했습니다. 일어나 당신과 마트에 가서 밥 사 먹고 매대에 놓인 팬티를 사서 커플 팬티로 삼자 순두부와 가자미와 영양 부추를 사왔지요. 남자들에게도 평범한 행복이란 이런 것이고 잠들기 전까지 나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동성애자였다. 옛날 소설을 읽어야지 하다가 우리 섹스할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금이 간 건 깨지기 마련. 초복은 내일 모레이고 당신은 삼계탕도 먹을 수 없는데 그제야 서울은 장마권에 들고 가는 빗방울들이 밤의 실금처럼 보였습니다. 힘없는 당신에게 어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나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관해 조잘거리고 당신의 힘을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꿈이 들이쳐서 창을 닫고 잠이 들었습니다. 멀리 있나요? 거긴 괜찮나요? 이곳에서는 백순두부탕이 끓고 밀가루 묻힌 가자미를 기름에 지지는 소리, 부추에 멸치 액젓 한 큰스푼, 고춧가루 약간, 설탕 조금.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말해도 당신의 무사한 앞니가 오늘날 가장 큰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 시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네. 그러니까 앞서서도 뭐 소소한 행복, 작은 듯 보이지만 큰 행복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진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작고 소소한 것들이 가장 크고 소소하지 않은 행복이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좀 자주 해서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들고 왔어요. 네, 여기에 나오는 음식들 다 진짜 다 너무 먹고 싶고. 그쵸. 지금 또 약간 네. 허기진 시간이어가지고. 네, 그런데, 네. 그리고 저도 정말 그렇게 느낄 때 많아요. 당신의 건강이 그냥 나에겐 가장 큰 소망이고. 진짜로, 네. 진짜. 제가 최근에도 한 친구,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아파가지고 투병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불과 얼마 전인데 그 전에도 한 2명이 투병을 하다가 먼저 이렇게 세상을 등졌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누군가의 건강, 나의 건강이기도 하고 어떤 상대방, 타인의 건강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건강 혹은 건강할 때 만나고 밥 같이 먹고 사진 찍고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 그게 소중한 거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진짜 호시절 언제냐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시집 때문에. 근데 진짜 제가 좀 진부한 듯 하지만 이게 진리라고 얘기를 붙이면서 지금인 것 같다라고 맞아요. 얘기해요. 네, 맞아요. 진짜 오늘 진짜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 할 거 다 하세요. 뭐 먹고 싶으면 먹고. 근데 다만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거 온라인으로 네. 줌으로 네. 만나는 걸로 하고 네. 네.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지금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고 네. 힘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네. 혹시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어린이와 언니에 꽂혀 있습니다. 네. 어린이와 언니에 꽂혀 있는데요. 어린이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네. 김소영 작가님의 에세이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고 있어요. 네. 그 김소영 작가님이 오랫동안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독서, 그림책 읽는
그런 교실에서 이제 뭐 지내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런 독서 모임 같은 거 그런 걸 하시면서 아이들과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이 책 읽고 있으면 진짜 저는 그랬거든요. 어른은 어떻게 어린이가 될까? 이거를 딱 고민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네. 네. 골라왔고 네. 언니는 제가 요즘 노는 언니라고 하는 TV 저도 프로그램에 좋아해요.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골라왔고 제가 밥 먹을 때만 TV를 일단 보는데 그때마다 틀어오는 예능이에요. 빠지지 않고 보고 있고 너무 어린 나이에 스포츠를 시작해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못 누렸던 것들을 이제 인생 2막처럼 누리는 컨셉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어떤 행복을 뭐 한 24시간 누릴 수 있는데 글을 써야 되니까 12시간밖에 못 누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약간 작가 생활을 안 하고 인생 2막을 맞아서 하지 못했던 거를 한다면 뭘 할까 뭐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거기에 좀 빠져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그래요? 여쭤볼게요. 네. 시도 쓰시고 산문도 쓰시고 네. 소설도 쓰시잖아요. 그래서 시인님에게 쉬는 시간이 있을까? 직장 생활도 하시니까. 네, 맞아요. 네, 글은 도대체 언제 쓰시는 걸까? 아, 저는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도대체 잠은 네. 언제 주무시며? 네.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해요. 지나고 나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건 도대체 언제 다 한 거야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잘 쪼개는 것 같고 시간을 정말 글 쓸 수 있는 시간을 잘 잘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쓰고 출근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대체로 다 글 쓰는 시간에 할애해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루틴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님께서 잘 쉬시고 잘 노시고 건강을 네. 잘 돌보시면 그렇게 이제 지내시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면서 사실 저는 시인님의 시나 산문이나 소설을 같이 읽으면 네. 연결되는 지점들이 곳곳에서 아, 보물찾기처럼 발견할 맞아요, 때가 맞아요.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재밌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계속 많이 쓰시는 겠다. 네. 적당히 이제 놀고 네. 이런 생각도 네. 들고 그렇습니다. 네. 뭐, 열심히 쌍화탕도 먹고 홍삼도 먹고 네, 영양제도 먹고 이러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실 수 있을 때 확 쓰도 많이 이렇게. 같이 가요. 네, 오늘 시간이 정말 너무 훌쩍 그러게 갔어요. 시간 이렇게 빨리 갔지? 네. 오늘 호시절 시집을 내신 김현 시인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께 남기실 말씀 있으시다면? 네, 뭐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국이니까 어쨌든 내내 건강들 잘 챙기시고 또 이 시기가 지나면 진짜 몰아서 놀 수도 있고 몰아서 쓸 수도 있고 뭐 몰아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견디는 시간에 또 여러 가지 덕분에라고 말 붙일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언젠가 우리에게도 다시 호시절이 오리라, 마스크 없는 호시절이 오리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날이 어서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기원합니다. 저도요.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시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있다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단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검도입니다. 이갑수 소설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설쓴 이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갑수 작가님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2011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내신 소설집으로 편협의 완성, 참여 작품집으로는 식스센스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끝나버리고 있어요.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예,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그렇죠. 집에만 있고 네. 한지도 모르게 그냥 한 해가 지나가 버렸네요. 맞아요. 예. 빨리 내년에는 모든 것이 좀 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갑수 작가님과 함께 얘기 나눌 취미는 검도입니다. 검도를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예, 되게 일단, 오래 하셨네요. 예, 근데 아버지가 하셔가지고 예, 아버지가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젊을 때부터 하셔서 그냥 처음에는 이제 강제로 반강제로 따라가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하다가 네. 저도 좀 재밌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체벌 방식이 약간 대련 이런 식이라서 멋있다. 영화 같아요. 한판 붙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올라가서 이제 근데 서로 때릴 수 있으니까 아버지와 대련을 하시면 네. 이기시나요? 이제는 제가 15분 지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체력. 예, 이제 저희 아버지는 한갑도 훨씬 넘으셔서 이제 근데 15분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요. 이제 15분 지나면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이 좀 닿으셔서. 아름답다. 아름다운 어떤 광경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검도를?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20년 넘었는데 예. 게을러가지고 승단 시험을 별로 안 봐서. 멋있습니다. 검도에서 하는 연습을 수련이라고 하나요? 예. 그 수련이 단순히 신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태도와 품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그런 걸 떠나서 예. 이제 작가님께서 느끼시는 검도만의 매력을 말씀해 주신다면. 근데 일단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묵상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되게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서 좀 그런 것들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원래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기술이잖아요. 검술이라는 게. 예, 맞네요. 그게 기본적으로. 검이죠. 예. 근데 일단 안전하게 하려고 이제 원래 고류 검술에서부터 죽도를 만들어가지고 진검으로 하면 다치니까 그래서 하는 거긴 한데 원래 사람이 스트레스도 좀 있고 호승심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 이렇게 치고 하면서 이제 되는 것도 있고. 난 전혀 이제 문외한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예. 검도를 그 과정이랄 게 있을까요? 처음에 예. 옷을 어떻게 입고 예. 묵상을 하고 이런 예. 과정이 있나요? 있죠 당연히. 예.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근데 일단 도복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호구, 방어구 등등등 그러니까 다 차고 이렇게 하는 거고 처음에 이제 서로 인사 더해서 이렇게 정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서로 되게 규칙이나 예의 같은 게 많아서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아버지랑 둘이 이렇게 할 때는 규칙과는 무관하게 예, 그냥 이렇게 하지만 그런 방어구, 방어구, 헬멧, 모자, 호구, 호구? 이런 거는 무겁나요? 무겁죠. 무겁고 답답하고 일단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요 사이로만 딱 보여요. 여기 중에 넓은 데가 좀 있어서 그 사이로만 딱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혹을 쓰면 이 좌우 시야가 좁혀지기 때문에 잘 앞이 잘 안 보이죠. 아. 정면 말고는 잘 안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시야를 그 안 보면서도 이렇게 대충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수련이네요. 그쵸? 그리고 일단 뭐 칼에 맞으면 일단 죽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프진 않은데 일단 저게 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프진 않는데 이게 내려치는 것 자체가 맞으면 일단 죽는 거니까요.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네. 잠깐만 들었는데도 되게 매력적인 뭐랄까요? 이게 운동이라고 표현하면 되나? 검술? 네, 뭐 근데 일단 무술이죠. 무술. 네, 제가 합기도도 조금 하는데, 아. 예. 근데 뭐 무술 자체가 원래 그 뭐 전쟁터에서 발생을 한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배우는 거죠. 매력적인 무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겁수 작가님의 검도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집니다.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검도는 단순한 스포츠나 취미가 아니다. 세상을 헤쳐나가는 뚝심과 한 방을 단련하는 심오하고 격전 높은 기술이다. 예, 예스.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만 더 단련하지 못한 검도 기술이 생각이 나서 잠을 설치거나 연습하는 꿈으로 이어져 피곤한 상태로 일어날 날이 많다. 노. 소설 쓰기 자체도 좋지만 소설을 통해 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짜릿하다. 노. 네. 그러면 지금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도는 단순한 스포츠나 취미가 아니다. 세상을 헤쳐나가는 뚝심과 한 방을 단련하는 심오하고 격조 높은 기술이다. 예스라고 하셨어요. 예. 작가님께서 이제 삶 속에서 검도를 통해 배운 교훈이나 기술이 유용하게 작용하거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에피소드? 예, 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평정심. 예, 좋고요. 그러니까 원래 어릴 때 좀 쉽게 흥분하거나 이렇게 화를 내는 타입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를 많이 삭히게 되고 이제 어떤 막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웬만하면 마음 상태를 좀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냥 정신 수양으로 친다면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뭐 에피소드까지는 아니고 이게 제가 소설에도 가끔 쓰는데 이 무술을 배우면 안 좋은 게 그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네. 이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부딪혀도 그냥 사과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하면 끝날 것 같은데 혹은 너무 뭐 불합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그냥 뭐 그냥 못 이길 것 같으면 그냥 물러서면 되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괜히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갖고 시비를 걸면 그냥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싸움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좋은 에피소드는 유용하게 작동한다기보다는 어릴 때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냥 누가 이렇게 시비 걸면 그냥 미안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그 시비에 언제나 이렇게 끼어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검이 없어도 예. 일단 싸우게 된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도 좀 배웠기 때문에 합기도도 배우셨고. 사실 검도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거라서 이거는 뭐 정말 심각하게 좀 무기를 들고 싸우면 그래서 제가 이런 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만약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되게 위험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근데 보법 같은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는 더 잘 피할 테니까. 네. 저는 그런 거 느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죽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 정도 기술이면 그게 되게 두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누굴 죽일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을 잘못 써서 크게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근데 오히려 배우면 적당히 다치게 할 수 있는. 무섭다. 그러니까 적당히 다치게 할 수 있는. 이래서 배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설 쓰기 자체도 좋지만 소설을 통해 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짜릿하다라는 질문에는 노라고 하셨어요. 검도와 소설이 작가님에게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러면? 근데 둘 다 뭐 비슷한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여기 이제 취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소설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취미일 수도 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어떤 놀이라고 생각하면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는 제 이야기를 잘 안 쓰는 편이라서 근데 일부러 제 이야기를 쓰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쓰니까 제 소설에 알게 모르게 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뭐 제가 뭐 제 삶과 관련됐거나 이런 걸 의도적으로 쓰지는 않는 편이라서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근데 뭐 저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소설도 어쨌든 거의 육체 노동에 가까운 거라서 운동을 좀 할 때는 소설이 좀 잘 써지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고 체력이 좀 있을 때는 근데 운동을 좀 쉬고 있으면 좀만 앉아 있어도 피곤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력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검도 같은 건 되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아서 그러니까 집중력이 높을 때는 아무래도 뭐 작품 쓸 때도 되게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좋은데 이제 운동 쉬고 이제 뭐 그냥 약간 좀 나태하게 지내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뭐 하루 1시간만 써도 이제 자야겠다든가 딴 생각하게 되죠. 뭔가 집중력과 인내심을 길러주는 되게 좋은 거네요, 검도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작가들이 뭐 허리나 어깨나 뭐 목 같은 데 안 좋은 데가 많은데 검도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바른 자세. 지금도 저는 등이 굽었는데 바른 자세. 네, 바른 자세를 할 수 있게끔 되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되겠죠. 검도 하시면서 검도 말고 다른 생각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뭔가 쓰고 있는 작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검도를 하다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그냥 근데 뭐 누구랑 대련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혼자 그냥 휘두르기 같은 거 하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가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뭐 그런 거죠. 복잡한 거를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럴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검도와 소설은 서로를 돕는 관계라고 결론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검도의 이야기에 이어서 문학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가님의 등단작 편협의 완성 중 일부를 읽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왼발은 뒤로, 오른발은 앞으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간격으로 벌린다. 왼발의 뒤꿈치는 살짝 든다. 그러나 몸의 중심은 앞으로도 뒤로도 쏠리지 않게 양발에 가볍게 나눠서 체중을 싣는다. 죽도의 끝은 눈높이에 맞춘다. 그 상태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밀면서 천천히 팔을 뻗는다. 안인력이 매일 연습하는 평청한 자세에서의 한 손 찌르기였다. 책에 있는 설명과 안인력의 동작은 약간 다른 것 같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았다. 이 편협의 완성이라는 소설에는 오로지 찌르기 기술만을 연마하는 검도인 안인력, 그리고 오로지 침술만을 고집하는 친구사 할머니, 오로지 책으로 세상을 다 공부할 수 있다고 믿는 주인공 나가 서로의 편협을 만나서 매력적인 완성을 이루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등단작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검도의 이야기가. 이거는 꽤 오래전이라서 뭐 정확하게 막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뭐 싸이월드 뭐 이런 게 있던 시절에 누가 이제 사진을 올려놨는데 자기 신체를 이렇게 눈, 코, 뭐 입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난 사진을 올려놨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일단 소설 제목을 이렇게 편협의 완성이라고 떠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찌르기만 반복하는 사람 얘기를 이제 그 소재로 가지고 와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 검도에서는 찌르기를 잘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유단자들도 왜요? 그러니까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찌르는 거라서 보호구를 해도 실제로 아는 사람끼리 대련하는데 찌르기를 하면 이제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부상 위험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찌르기를 웬만하면 못하게 하고 유단자가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그리고 유소년 대회에서는 당연히 금지고요. 찌르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근데 무술의 본질이 있는데 찌르기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 뭐 등등등을 생각하다가 찌르기만 반복하는 사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소재를 잡아놓고 이제 기표가 다르지만 이제 같은 의미인 것을 만들어내려고 뭐 침구사 얘기 같은 건 이제 찾아서 그냥 옛날에 뭐 침구사가 있었다더라 뭐 이렇게 하고 뭐 책 뭐 이런 것도 찾고 뭐 코카콜라 같은 것도 뭐 찾아서 그냥 집어 넣어서 그냥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검도의 많은 기술들 중에 작가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기술 있으세요? 저는 머리바다 머리라고 누가 제 머리를 치려고 할 때
그 칼을 이렇게 받아 넘기면서 상대 머리를 다시 치는 일종의 아. 카운터 같은 건데요. 아, 그걸 제일 좋아하고요. 머리 받아 머리. 예, 예. 아. 근데 힘들죠. 잘 안 되는 거라서. 그리고 저는 이게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긴 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긴 사람들이랑 할 때 되게 유리한 방식이라서, 왜냐면 먼저 공격을 받아 넘기면서 치는 거니까요. 뛰어들어서. 공격을 받아 넘기면서. 예. 그래서 검도는 이제 거의 모든 무술 중에 유일하게 이제 체급이 없는 무술이라서, 예. 그러니까 체중이나 키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아. 서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도 키가 크고 뭐 이러면 유리하지만 꼭 키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갑수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 대통령의 검술 선생을 저희가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목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편협의 완성보다 더 직접적이고 심오하게 검술이 소설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문장을 읽어볼게요. 초월은 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이 사라지는 순간에 생겨난다. 사부는 인간의 생과 사를 가른다는 측면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과 정치는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라고 했다. 되게 탁월한 문장인 것 같아요. 이런 이 대통령의 검술 선생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이거는 그 후배가 어느 잡지에 편집병이 됐는데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누가 펑크가 났다고 그 네. 자기를 도와달라고 네. 재고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재고는 없다. 그래서 소설을 써달라고 해서 이제 뭐 종교 잡지 같은 거여가지고 그 반대로 써보려고 일단 한 일주일 정도 달라고 한 다음에 뭐 무슨 불교 잡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황 나오는 소설을 쓰고 싶어서 불교 잡지길래 생각을 하다가 편하게 제가 마침 요 비슷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있어서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너무 약간 미니멀한 것들 아니면 되게 일상 이런 것들만 자꾸 쓰는 것 같아서 근데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 같은 것도 한국에서 영화 찍을 때는 이제 예산을 생각하잖아요. 제작비를 생각해서 그래서 시나리오를 짤 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득 든 생각이 소설은 돈도 안 드는데 그쵸. 왜 다들 이렇게 작은 스케일로 조그맣게 하는가? 뭐 막 다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상의 인물들 나오는 소설도 좋지만 뭐 소설에 뭐 대통령도 나오면 어떻고 뭐 교황도 나오면 어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쓴 건데요. 네. 일주일 만에. 뭐 일주일 만에 써서 엉망진창으로. 그래, 네. 멋있다. 그래서 뭔가. 여기 나온 문장은 사실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뭐 많이들 하는 말이죠. 그냥 이게 뭐 무술 하는 사람들 뭐 혹은 뭐 무예도보 통지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라서 그냥 뭐 일부 차용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많이들 하는 말이니까.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을 20년 이상 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면서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검도를 그만큼 오래 하셨으니까 소설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농구도 오래 했는데 네. 농구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검도, 학기도, 농구 또 뭐 하셨어요? 아니 그냥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서 지금은 이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근데 검도를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안 해도 혼자라도 혼자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기도 하네요. 농구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다들 이제 결혼도 하고 뭐 더 이상 뛰지 않아. 모이기도 힘들고 5명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러면 또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 우리의 투쟁 중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옹알이를 벗어나 처음으로 내뱉은 완전한 문장은 이것이다. 학이 시습지며 불역열호와 엄마가 읽던 대본에 나오는 말을 따라한 것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내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공자의 말이나 아이의 옹알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 작품에는 되게 그 기존 작품과는 다르게 천진난만하면서도 인생의 쓴맛을 다 겪어본 듯한 그 이중적 매력을 가진 삼남매 자충우돌 투쟁 스토리를 그리고 계시는데요. 되게 능청스러우면서도 기발하면서도 막 그런 여러 가지 면이 보여요.
그러면 또 이갑수 작가님께서 한 매체와 나눈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놓기 싫은 재미있는 소설, 잘 읽히는 소설을 쓰고 싶어요. 누군가 제 책을 읽다 포기하고 덮는 건 제일 상상하기 싫은 장면이에요. 끝까지 놓기 싫은 소설을 잘 쓰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 인터뷰가 생각나는데요. 네, 언제 하신? 이게 뭐 한국일보 아마 그 기자분이랑 얘기했던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정말? 기자분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인터뷰하라고 창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MSG를 많이 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근데 그냥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아마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일이 누군가 읽다가 덮어버리면 그리고 저도 독자이기도 하니까 저도 수많은 책을 사거나 빌리거나 뭐 하는데 읽다가 덮는 책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다음에 봐야겠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내 책은 누가 보다가 혹은 단편 하나라도 읽다가 말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 그 끝까지 뭐 놓기 싫은 소설이라는 건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냥 제가 산책 비유를 많이 드는데 아파트 같은 데 이제 산책하러 갔을 때 되게 예쁜 사람 혹은 되게 잘생긴 사람이 누가 베란다에 서 있으면 잠깐 쳐다보겠죠. 근데 이제 잠깐 보고 그냥 말고 계속 가겠죠. 산책을 나온 거니까. 그리고 혹은 뭐 가다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 뭐 유재석이나 뭐 강호동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연예인이 우리 아파트에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잠깐 보고 또 지나가겠죠. 근데 이제 그 문장으로 치면 뭐 저희가 뭐 굉장한 미문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정보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잠깐은 보는데 이제 끝까지 보게 하려면 다시 아파트 산책으로 돌아오면 만약에 산책을 나갔는데 뭐 한 7살 뭐 5살 된 애가 한 베란다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그럼 이제 제가 잠깐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이 날 때까지 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혹은 제가 개입을 하게 되겠죠. 뭐 경비를 부르고 119에 신고하고 혹은 뭐 제가 능력이 된다면 직접 막 올라가가지고 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비극적으로 그 아이가 떨어져 죽든 아니면 누군가 그 아이를 구출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끝날 때까지는 그 자리를 못 벗어나니까 소설 원리로 똑같이 가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앞에다 걸어놓고 시작을 하면 그게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독자가 읽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팁을 정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갑수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고르신 작품 일부분을 읽어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작품 읽어주실 건가요? 제가 외계의 문학 걸작선이라는 소설에서 네. 한 파트를 뽑아왔는데 그러면 이갑수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예, 외계의 문학 걸작선. 사람들은 왜 외계인의 존재를 믿을까? 어쩌면 외롭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이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고 믿고 싶은 것이다. 외계인이 없다면 인간은 너무나 고독할 것이다. 그것은 우주의 크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고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밤마다 불빛으로 외계인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믿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신이라는 존재도 인간의 외로움 때문에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인식 범위를 넘어선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하고 기도하고 외계인에게 신호를 보낸다. 인류 최초로 우주에 나가 지구와 교신을 한 우주 비행사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우리가 지구를 발견했다. 내가 발견한 것은 페루 사막에 있는 나스카 라인이었다. 나는 TV 광고에서 나스카 라인을 보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이미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는 광고였다. 아니 생각해보면 그 광고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나스카 라인을 여러 번 봤다. 그런데 그제야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다.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스카 라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찾아봤다. 거대한 새 형태의 문양이 가장 많았다. 수학기호를 닮은 문양도 있었고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다. 누가 페루 사막에 그런 문양들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문양이 무엇인지는 알았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같은 문자였다. 나스카 라인은 지구라는 회전하는 구체에 선을 그려넣은 것이다. 당시로서는 입체 문자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사라지거나 끊긴 것들이 있어서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문장들은 모두 비슷한 의미였다. 이곳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 그것은 분명 하늘 위로 보내는 메시지였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더 듣고 싶어요. 그 부분은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 소설이 제가 이것도 꽤 쓴 지 오래된 거긴 한데 흔히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도 주변에서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그래서 하늘 위의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외계인들의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사람 이야기를 써야지 이러면서 멋있다. 만든 거였는데 그냥 요즘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자주 반복되는 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고심을 좀 하다가 그냥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골라봤습니다. 와, 멋있어요. 여기 생명체가 있다라는 예. 그 문장도 기억에 남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너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되어가지고요. 예. 되게 금방 가죠. 예.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한 해는 돈을 벌고 한 해는 소설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살았는데 올해는 돈을 버는 해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돈을 벌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 네. 제가 군자에다가 그 작업실 겸 강의실처럼 이렇게 해서 뭘 만들었어요. 문학 팩토리라고. 그래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닫아놨는데 네. 예. 내년에는 좀 열어서 그 작업실도 좀 사용하고 뭐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지낼 것 같습니다. 네, 이갑수 작가님의 문학 팩토리. 예. 팩토리 내년에는 부디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에 나와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하지 못하신 말씀 있으시다면? 되게 재미있었고요. 네. 제가 이런 잘 안 들어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 앞에 지난 것들도 한번 다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취미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인,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